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미크론 변이와 겨울철 확산에 대비하기 위한 새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독려와 보다 엄격한 검사 등을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미네소타와 콜로라도에서도 오미크론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오미크론이 이미 퍼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유럽 18개국으로 확산하면서 돌파 감염 사례도 잇따라 보고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오미크론이 몇 달 내 유럽 코로나19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학교나 비즈니스에 대한 셧다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는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LA 국제공항에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합니다. LA시 선거국이 마이크 본인 시의원에 대한 리콜 선고 유권자 서명 확인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시장 선거에 나서는 캐런 베스 연방하원의원은 아담 치프 연방하원의원의 공식 지지를 얻어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줄어든 차량 통행 탓에 과속 차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프리웨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10여 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하원이 내년 2월 18일까지를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지출을 지원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단 연방정부 셧다운의 고비를 넘길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민주당에도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생 행보와 원팀 선대위 추가 인선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윤 후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으로의 수사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은 49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낮 최고 66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미크론 관련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미크론과 겨울철에 대비한 강화된 방역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규모 봉쇄나 입국 금지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접종을 포함한 백신 접종의 속도를 올리고 미국 입국 요건과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미국의 새 방역 대책은 일단 대규모 봉쇄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학교도 닫는 것 대신에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백신 접종과 추가 접종을 확대하는 데 방점을 뒀습니다. 아직 접종하지 않은 미국인들을 설득하고 접종자 가운데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1,000만 명의 팔뚝을 걷게 하는 데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Go get your booster now. Go get it now.
Booster shots continue to be free. We've already made available 80,000 locations, coast to coa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80,000 locations to get the booster. 또 가정에서 손쉽게 검사할 수 있도록 보험사들이 비용을 보전하는 자가진단 키트를 보급하고 요양원 등 다중시설은 무료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게 빗장을 거는 대신에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에 제출해야 했던 3일 이내 음성 확인서를 다음 주부터는 24시간 이내 것을 내도록 했습니다. 입국 후 별도 검사나 격리 등 추가 조치는 일단 보류했습니다. 비행기나 기차 등 공공교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And we are extending the requirement, both internationally and domestically, to wear masks for travel on aircraft, trains, public transportation through the winter months. 다만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떤 것도 테이블 위에 있다며 국내선 백신 접종 의무화 등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오늘 미네소타주 보건부가 최근 뉴욕시를 방문한 적이 있는 남성의 검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미네소타주 헤너핀 카운티에 사는 이 남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지난달 22일 경미한 증상을 보였고 24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됐습니다. 다만 이제 더는 증상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콜로라도주 공중보건환경국이 최근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다녀온 여성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는 이 여성이 남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다가 돌아온 사람이라며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으며 집에 격리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앞선 2명의 오미크론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이 여성도 코로나19 백신을 다 맞았지만 추가 접종은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계속해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오미크론 감염자는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미크론 감염자 발생으로 인한 셧다운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섬 지사는 전국에서 첫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발생한 직후까지 미디어 브리핑을 통해 지금 현재로선 학교나 비즈니스에 대한 셧다운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뉴섬 지사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주민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주정부나 로컬 정부가 정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오미크론 변이를 주시하고 있는 만큼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에도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이 퍼졌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뉴욕을 방문한 미네소타주 남성이 미 전국의 2번째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뉴욕의 공식 확진자 발생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널리 보급된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봄 대유행 초기의 악몽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오늘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우리 도시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사회 전파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감염자는 지난달 19일부터 21일 뉴욕시 제비츠 센터에서 열린 아니메 NYC 2021 행사에 참석하고 미네소타로 돌아온 직후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뉴욕주 질병통제예방센터 애니메이션 행사 주최 측과 협력해서 접촉자들의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호컬 뉴욕주지사는 오늘 회견에서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백신을 맞아야 했다며 그것이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증상이 상당히 경미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의 접종이 정체되면서 미국인의 낙관론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연구소인 카이저 가족재단이 지난달 중순 2주에 걸쳐서 전국의 성인 1,82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 느끼는 가장 보편적인 정서가 낙관론에서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1월엔 66%였던 낙관적으로 느낀다라는 응답이 이번 조사에선 절반 이하인 48%로 떨어진 반면 좌절을 느낀다는 답은 50%에서 58%로 상승했습니다. 실제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성인 비율은 올 한 해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 7명 가운데 1명꼴인 14%의 성인이 분명히 안 맞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가능한 한 빨리 백신을 맞겠다거나
필요하다면 맞겠다는 성인의 비율은 약 5%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규모 기업체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에 대해서는 절반을 조금 넘는 52%의 성인이 지지 의사를 밝혔고 45%는 반대했습니다. 유럽의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8나라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왔고 몇 달 안에 유럽연합 감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미크론이 재감염 위험을 3배나 증가시킨다는 발표도 나왔습니다. KBS 베를린 특파원입니다. 벨기에에서 유럽 첫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6일. 딱 일주일 만에 유럽연합 EU 27개 회원국 중 절반이 넘는 14개 나라에서 오미크론이 확인됐습니다. 비회원국인 영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까지 더하면 유럽에서만 18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나온 겁니다.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는 몇 달 안에 오미크론이 EU 내 감염의 절반 이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ECDC는 오미크론의 전파력이나 면역 회피에 대한 증거는 현재로선 매우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나온 예비 자료를 보면 오미크론이 델타보다 전파력이 더 클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립전염병연구소는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보다 재감염 위험이 3배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소는 오미크론이 이전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을 회피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역학적 증거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에서 지난달 26일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남아공발 여객기 승객 14명이 모두 백신 접종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남아공에서 온 여객기 2대의 탑승객 600여 명 중 6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 중 90%가 백신 접종자였다고 네덜란드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기수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건강환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난 당신은 카호나 미인 100% 근적 개선 마스크는 카호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호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5시 15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들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할리우드 블루버드 구간부터 속도가 뚝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고,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도 역시 솔라노 에비뉴 구간부터 다운타운 인근 심한 정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4가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0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임페리얼 하이웨이 구간, 또 210번 웨스트와 118번 만나는 구간에 추돌 사고 발생해서 이 구간들 많은 정체, 심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LA국제공항에 내일부터 코로나19 검사소가 설치됩니다. 검사소는 탐 브래들리 터미널에 설치돼서 해외 입국객들의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바브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아직까지 LA 카운티에서 보고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없지만 감염자 발생은 시간 문제라면서 확산을 막기 위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 보고된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970명, 사망자는 24명입니다. 확진율은 1.3%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569명이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5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일주일 사이 13,000명의 오렌지 카운티 주민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현재 백신 접종을 완료한 주민은 24만
224만 2천 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 13,000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5살에서 11살 사이 어린이는 4만 1,9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해당 연령대 어린이는 22만 6천여 명입니다. 오늘 보고된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4명, 사망자는 13명입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169명으로 어제보다 20명가량 줄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1월 한 달간 LA 다운타운에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월이 30여 년 만에 LA 다운타운에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은 달로 기록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은 비교적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달이지만 다운타운에 비가 하나도 내리지 않은 경우는 지난 1992년 이후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LA 다운타운의 11월 평균 강우량은 0.78인치입니다. 노스 헐리우드에 있는 아파트에서 전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LA 소방국은 오늘 아침 7시 45분쯤 5640 노스 팜데일 애비뉴에서 폭발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아파트 건물 정원에 있는 전기 시설이 폭발하면서 건물 벽과 창문이 부서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폭발로 인한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고 인명 피해도 없었다고 소방국은 설명했습니다. 정확한 폭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본인 LA시 11지구 시의원에 대한 리콜 선거를 위한 유권자 서명 운동이 마무리됐습니다. LA시 선거국은 본인 시의원 리콜을 위한 서명서가 전달됐다며 앞으로 30일간 확인 절차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시 선거국은 얼마나 많은 서명서가 전달됐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리콜 운동을 주도한 니코 루도맨은 지난 10일 3만 9천여 명의 유권자 서명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콜 선거를 위해 필요한 서명은 27,317개입니다. 리콜 선거를 위한 충분한 서명이 모아진 것으로 확인되면 20일 이내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고 이후 88일에서 125일 사이에 리콜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아담 쉬프 연방 하원 의원이 차기 LA시장에 도전하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에 대한 공식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쉬프 의원은 베스 의원의 열정과 리더십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베스 의원이 LA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적임자일 것이라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1년부터 LA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 하원 의원으로 함께 일해왔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사가 중고 전기차를 구매 또는 리스하는 주민들에게 $4,000의 리베이트를 제공합니다.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주정부가 지정한 지역 거주자로서 소득 기준을 충족시키거나 연방이나 주정부의 수입 보조 프로그램 등록자로 한정이 됩니다. 남가주 에디슨사는 지난 2017년부터 새 전기차나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코스타메스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명품 리테일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가주교통국은 명품 리테일 매장을 돌며 지갑과 옷 등 수만 달러치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30대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이 훔친 물품은 2,300여 개로 시가 33만 달러 상당에 달합니다. 교통국은 훔친 물품의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점으로 미루어 이 여성이 훔친 물건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현재 오렌지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며 아직 검찰에 기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통국은 이 여성의 집에서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있는 물품 2,300여 개를 발견했다며 이 여성이 훔친 물건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려 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차량 통행이 줄면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10여 년 새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프리웨이 10곳 가운데 3곳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프리웨이였습니다.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07년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연방정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팬데믹으로 차량 통행이 줄어들고 과속 차량이 늘어나면서 프리웨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프리웨이 10개 가운데 3개가 가주를 지나는 프리웨이로 나타났습니다. 5번 프리웨이는 전국에서 3번째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프리웨이의 이름을 올렸고 15번 프리웨이가 6위,
그리고 북가주의 80번 프리웨이가 9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운전거리는 4,300억 마일로 2019년과 비교해 13.2%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1억 마일당 사망자는 1.37명으로 집계되면서 2007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도로에 나온 자동차가 줄어들면서 대도시 지역의 평균 운전 속도는 2019년과 비교해 22%가 빨라졌습니다. 또한 마리화나 흡연이나 약물 복용 후 운전대를 잡은 경우도 증가한 것도 사망사고가 늘어난 원인 가운데 하나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변수에 연방정부가 셧다운 고비를 일단 넘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연방하원은 오늘 내년 2월 18일까지를 시한으로 연방정부 임시지출 지원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1대 반대 212로 가결했습니다. 이로써 내일까지 예산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불가피했던 셧다운 위기가 첫 고비를 넘기게 됐습니다. 하지만 양당 동수로 구성된 상원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여전히 제동을 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전망은 아직 조심스럽습니다. 현재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문제 삼으며 예산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오늘 오전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11주간 임시 지출을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하며 셧다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당이 오미크론 변이 발생 위기 상황에서 임시 지출 처리에 일단 의견을 모으면서 의회는 약 석 달 동안 예산 문제를 논의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양당은 이번 지출안에 아프가니스탄 피난민 지원을 위한 70억 달러도 함께 배정했습니다. 의회 합의로 일단 셧다운 사태의 첫 고비는 넘겼지만 이달 15일 기한이 도래하는 부채 한도 상향안 문제가 또 다른 뇌관인데다 내년 초 예산 처리 문제를 놓고 양당 간 충돌이 불가피해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조 바이든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거론됐던 흑인 여성 정치인 스테이시 에이브럼스가 조지아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에이브럼스는 어제 트위터에 주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하는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에이브럼스가 승리를 한다면 역사상 첫 번째 흑인 여성 주지사로 기록이 됩니다. 변호사이자 소설가로 지난 2006년 정계에 입문한 에이브럼스는 조지아주 하원 원내대표까지 지냈습니다. 2018년 주지사 선거에 출마했지만 공화당 소속의 브라이언 캠프 후보에게 5만 5천여 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패배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지명도를 확보한 에이브럼스는 흑인 등 소수인종 유권자 등록 운동 등을 통해서 꾸준히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보 핵심 참모들이 잇따라 백악관을 떠나고 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은 지난 대선 전 바이든 캠프에 일찌감치 합류해 선임 보좌관으로 일하다 정권 취임 후 부통령 대변인직을 맡아왔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샌더스는 지난 3년간 훌륭하게 일을 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은 그의 봉사에 감사하며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대변인 역시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처음부터 신임해준 부통령에게 감사드린다며 사임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앞서 애슐리 에티엔 부통령실 공보국장도 다른 기회를 찾기 위해 이번 달에 백악관을 떠난다고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통령실의 피터 벨스 언론운영국장, 빈스 에반스 공공업무실 부국장도 조만간 사임이 예상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부통령실 핵심 공보 참모들의 잇따른 이탈은 해리스 부통령의 역할과 그의 공보팀에 대한 백악관 내 불만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불거졌다고 더 힐은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엄격한 이민 정책을 법원 판결에 따라 사실상 부활시켰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 영내가 아닌 멕시코에 수용하도록 하는 트럼프 시절 엄격한 국경 정책을 오늘 재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주부터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이민법 등 청문회 출석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멕시코에 수용돼서 절차를 기다려야 합니다.
AP통신은 7만 명가량의 난민이 이 정책에 적용을 받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시절인 2019년에 시행된 해당 지침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첫날 즉각 유예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텍사스와 미주리에서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책 부활을 명령하면서 후퇴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브린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린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인 조동현 교수가 그동안 죄송하고 감사했다면서 사퇴를 시사했습니다. 선대위 쇄신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에도 정치적인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 선대위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동현 교수가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들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그간 진심으로 감사했고 죄송하다면서 안녕히 계시라고 적었습니다. 사생활 논란이 확산하자 자진 사퇴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호 영입인재로 직접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앞서 조 교수는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생활로 인해서 많은 분들께서 불편함을 분명히 느끼셨을 것이고 분노도 느끼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나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조동현 교수의 사의 표명은 가족이 상처를 받게 된 상황에서 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미칠 정치적 부담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정치 행위는 국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NS에 글을 남긴 채 연락이 끊기자 민주당은 늦은 밤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색 끝에 조동현 교수를 만나 신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영입에 가장 큰 공을 들인 송영길 대표는 당혹감 속에 말을 아꼈고 민주당은 정확한 의중을 확인하고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조동현 교수가 물러날 경우 선대위 쇄신에 속도를 내던 민주당은 부실검증과 책임론 등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조국 전 장관 논란과 관련해 공개 사과하면서 중도 외연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영희 전 PD 영입과 함께 선대위 개편을 마무리 지으려던 기획은 조동현 교수의 사의 표명으로 또 다른 암초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YTN이 전합니다. 스타 예능 PD 출신 김영희 전 MBC 부사장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실무 책임자 가운데 유일한 외부 인사로 홍보소통본부장을 맡았습니다. 국민들은 사실 지금의 정치에 사실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이벤트가 국민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 후보는 김 전 부사장을 포함한 본부장급 추가 인선도 마무리했습니다. 경선 캠프부터 정책을 담당한 윤호덕 의원이 정책본부장, 이 후보의 최측근 가운데 한 명인 김병욱 의원이 직능본부장을 맡았고 조직본부장과 총괄 상황실장엔 정세균 전 총리 측 인사인 이원욱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16개이던 선대위 산하본부를 6개로 대폭 줄여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기민하게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작게라도 신속하게 실천해내서 성과를 축적해가는 그런 민주당, 그런 선대위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패 영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도심 용적률이나 층수 규제를 풀어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선 거듭 사과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립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아무런 뉘우침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고 국민에게 사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사면을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대하게 출범한 선대위 조직을 한 달 만에 과감하게 재편하면서 이재명 후보는 기동력을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다만 영입 인재들에 대한 여론 검증 문턱을 얼마나 매끄럽게 넘어설지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생 현장 행보와 이른바 원팀 선대위 추가 인선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집중된 시선을 분산시키려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로 간 이 대표는 처음으로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고 윤 후보가 당무 협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작심 비판했습니다. 역시 YTN이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아침부터 예고 없이 도로 포장 공사를 하다 근로자 3명이 롤러에 깔려 숨진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직접 국민 안전을 챙긴다는 취지였는데 사고 책임을 운전자 실수로 돌린 건 다소 성급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시동 장치를 딱 끄고 내리기만 했어도 이런 간단한 실수 하나가 정말 그 엄청난 그 비참한 사고를 초래를 했는데 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국내 스타트업을 찾아 정책 토크도 나누는 등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선대위에서는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 캠프 인사들을 영입하며 원팀 만들기에도 공을 들였지만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비공개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윤 후보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저에게 당무에 대해서 어떤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당무 공백이 발생했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자신이 홍보비를 탐냈다거나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한 자맹이라는 시각도 모욕적이라면서 해당 발언자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후보는 이 대표와 천천히 접촉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어느 정도 본인도 좀 리프레시를 했으면은 저도 막 무리하게 거의 막 압박하듯이 이렇게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갈등 상황에 당내 의견은 엇갈렸습니다. 상임고문단에서는 윤 후보가 이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의견과 이 대표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모두 나왔고 당사 앞에서는 이 대표를 탄핵하는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선대위가 공식 발족하는 오는 6일에도 이 대표는 참석할 뜻이 없음을 드러낸 가운데 윤 후보가 화합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2번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의 사전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손 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검사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그리고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을 전후해 대검 수사정보 정책관으로 일하며 부하 검사 등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0월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되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후 공수처는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여 고발장 작성과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검사 2명을 구치하기도 했습니다. 손 검사 측은 1차 구속영장 청구 당시와 비교해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무리한 영장 청구라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번에도 손 검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이 통째로 취소된 데 이어 손 검사에 대한 세 번째 신병 확보 시도까지 실패하면서 공수처가 대검 윗선을 향한 고발사주 수사 동력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임종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만나서 종전선언을 비롯한 한반도 평화 여정에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스틴 국방장관을 접견하고
차기 정부의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을 물려주기 위해 한반도 종전선언을 제안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스틴 국방장관은 문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며 미국이 북한에 대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점은 변함없다고 답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미동맹이 안보동맹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오스틴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 반환과 용산기지 공원화 계획을 언급하며 공원이 조성되면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타이완 문제가 명시됐습니다. 서욱 국방장관은 특정국의 위협을 상정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중국을 겨냥한 한미양국의 공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굳건한 동맹의 정신을 담아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안보협의회 SCM 회의장에 나타난 한미 국방장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공동성명에서도 타이완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외교적으로 민감한 타이완 문제를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중국의 초음속 무기 등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ll continue to maintain the capabilities to defend and deter against a range of potential threats from the PRC to ourselves and to our allies. 다만 서욱 국방장관은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할 경우 한국의 대응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특정국의 위협을 상정해놓고 논의하기보다는 전 세계 평화 안정 유지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 것이고, 이번 SCM에선 지난해 누락돼 주한미군 감축 우려를 불렀던 주한미군의 현수준 유지 문구가 부활했고, 미 측은 추가적인 주한미군 조정은 없다며 한반도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미는 한국이 해구산 체제에 포함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전술핵 배치와 관련해선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와 관련해선 한미일이 함께 협의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어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617.75포인트가 오른 34,639.7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64.06포인트가 상승한 4,577.10, 나스닥 지수는 127.27포인트 뛴 15,381.32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가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불확실성 속에 기존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AP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오늘 오페크 플러스는 정례 회의에서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한 계획을 다음 달에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이달 하루 40만 배럴을 증산한 산유국들은 다음 달에도 같은 규모의 증산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합의했던 감산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8월부터 매달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오늘 아침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2만 8천 건이 증가해서 8주 연속 감소세에는 마침표를 찍었지만 블룸버그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24만 건보다는 적었습니다. 지난주 청구 건수는 19만 4천 건으로 1969년 이후 5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20만 건대 초반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용시장이 대유행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미국 기업들의 11월 감원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에 따르면 11월 감원 계획은 전월보다 34.8% 감소한 14,87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월 27.53%가 증가한 것과 확연히 다른 양상입니다.
11월 수치는 지난 1993년 5월 14,086명을 기록한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11월 감원기획은 전년 동월에 64,797명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77% 감소했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총 감원 규모는 30만 2,918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86% 줄었습니다. 이는 1월부터 11월까지 규모로는 역대 최저 수준을 경신했습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이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이 세계 경제에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로이터 주최 컨퍼런스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해 오미크론 변이의 영향력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상당하다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서 공급망 혼란이 가중되고 인플레이션이 강화될 수 있지만 수요가 억눌리고 성장이 둔화해 인플레이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또한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현재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는 점에 동의하면서 그 단어를 쓰지 않을 의사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구글이 내년 1월 10일로 예정했던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계획을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구글은 오늘 미국 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사무실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업무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시기를 다시 고려할 것이라면서 내년 1월 10일로 예정했던 사무실 복귀를 직원들에게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사무실별로 직원들의 복귀 일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무실별로 위험 정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구글은 현재 미국 내 구글 사무실의 90% 정도가 다시 업무를 보고 있으며 미국 내 직원의 40% 정도가 사무실 근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소유 또는 지배하는 회사인지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의회에서 통과된 외국 회사 문책법을 시행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세부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세부 규칙에는 미국의 회계감독기구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의 감찰 조사를 3년 연속 거부하는 중국 기업을 상장 폐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외국 회사 문책법에 따라 시행되는 새 규칙은 미 증시에 상장된 모든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기업을 표적 삼은 것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 위원장도 성명을 통해서 50여 개국이 회계조사에 협력해왔으나 역사적으로 두 곳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바로 중국과 홍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 FTC가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의 영국 최대 기술기업 ARM 인수가 혁신과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인수 반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FTC는 오늘 성명을 통해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 스마트폰과 공장 설비, 자동차 생산업체 등 전 세계 기술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반도체 칩 디자인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돼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며 소송 방침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측과 공화당 측 위원 2명씩으로 구성된 FTC는 만장일치로 엔비디아의 ARM 인수 반대 소송 제기를 결정했습니다. 홀리 베도바 FTC 경쟁국장은 차세대 기술을 위한 혁신을 한 반도체 대기업이 억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반도체 기업 사상 최대인 이번 합병을 막는 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습니다. ARM은 성명에서 ARM의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로드맵을 가속하며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며 ARM의 모든 라이선스 사업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고 ARM 생태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9월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ARM을 400억 달러 인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인수가 최종 확정되려면 미국과 영국, 중국, 유럽연합 등의 경쟁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세계 주요 20개국 G20가 저소득 국가의 부채 상환 유예 연장 등 채무 구제 노력에 합의하지 않으면 이들 국가는 경제적 붕괴에 직면할 수 있다고 국제통화기금 IMF가 경고했습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게바 IMF 총재는 세일라 파자르바시 오글루 IMF 전략정책심사국장과 함께 작성한 블로그 글에서 저소득 국가의 60%가 현재 높은 부채 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는 2015년에 비해서 2배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많은 저소득 국가의 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G20가 채무 재조정 가속화와 부채 상환 연장 등에 합의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부 국가에서 경제적 붕괴가 발생하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LA 지역 해안가에 파도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벤츄라 카운티 해안 등지에 오늘 밤 늦게부터 일요일 아침까지 파도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고 바람은 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49도가량,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기온이 66도에서 67도가량으로 오늘보다 많이 내려갑니다. 밤 최저기온은 49도에 머물겠습니다. 한편 일요일까지 60도대의 낮 기온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 64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72도, 해안 지역도 64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구름 낀 후 밤늦게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40% 정도입니다. 밤 최저기온 71도, 내일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릴 확률이 65% 정도에 낮 최고기온 79도, 밤 최저 66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2.5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올랐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이 7도, 대구 8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은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는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이번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